내 이름은 오쿠자와 켄지, 27살의 프리랜서 엔지니어입니다. 이번에는 나랑 형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트러블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독신이지만 혼자 살고 있지 않고 2살 형인 신지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4명이서 살고 있었지만 두 분 모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둘 다 출가를 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형제들끼리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특별하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고 겉모습도 성격도 정반대입니다. 형은 예전부터 친구도 많고 자유로운 영혼이고 반의 중심에 있는 타입이고, 한편 나는 내향적인 데다가 사람을 사귀는 것도 서툴러서 어릴 때는 매번 비교당해서 분한 적도 있었지만 형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나이를 먹어서 형에 대한 콤플렉스는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컴퓨터 엔지니어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형은 차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어서 각자 일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놀러가는 건 아니지만 서로 티격태격거리진 않습니다. 가사도 각자 분담해서 하고 있었고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아서 그런지 둘이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생활에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주는 건 형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한테는 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의 여자친구인 토모에 씨를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잘 부탁해요. 정말 안 닮았네요. 뭔가 오타쿠 같아요. 라고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동갑이기도 하고 아기는 없었겠지만 이 무례한 행동은 조금 꺼려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지만 형의 연애관계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걸 떠보기로 했습니다. 미안, 잠깐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일하는데 연락하다니 별일이네? 사실 부탁할 게 있어서 좀 들어줄래? 들어보고. 토모야랑 말이야, 한동안 같이 살아도 될까?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어하지 마. 아니, 형의 애인이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는 보통 싫어하지. 애초에 왜 그러는 건데? 뭐 일을 관두고 싶다고 해서 월세를 못 내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대로라면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숨 쉬더라고. 그렇구나. 부탁해. 일생에 한 번의 부탁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지 말아줘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리 불편한 여자를 거리에 나앉으라고 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부탁한 적은 처음이기도 해서 결국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모에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와, 정말 살았어. 그럼 오늘부터 잘 부탁해. 저야말로 불편한 거를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그건 그렇고 동생은 이 시간에 집에 있어도 되는 거야? 설마 니트족이야? 변함없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솔직히 사이가 좋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나는 재택근무에 형은 공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내가 여자친구분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녀의 생활 패턴은 지저분했습니다. 어지르고 벗은 채로 두는 건 당연지사, 가사도 하지 않고 낮부터 술을 마시는 등 심할 정도였습니다. 형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보다도 심한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새로 일을 찾는다곤 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잔소리를 할 뿐. 이라면 버티겠지만. 이봐, 취아이가 없던데? 다 떨어지기 전에 사두라고 했잖아. 최근에는 나를 마치 아랫사람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에 집중하는 날만 골라서 친구들을 초대하고는 엄청 시끄럽게 놀기도 합니다. 진짜로! 진짜라니까! 당연히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시끄럽네 진짜로. 매번 그러니 내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만 갔으며 일에도 지장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형에게 제대로 말을 꺼내보려고 했으나, 있잖아, 저 사람 언제까지 있는 거야? 토모에 말이야? 누구긴 누구겠어. 나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알지만 다른 일을 찾는 기미가 전혀 없는걸? 게다가 태도는 참을 수가 없다고. 진정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형한테 사과받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그것보다도 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고 해줘. 9일로 마침 할 얘기가 있는데. 일단 토모야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아예 그냥 나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던데? 그건 설마... 결혼하기로 했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잠깐 동안 신세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이라니. 결혼할 거니까 둘이서 집을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무른 생각은 그대로 접어버렸습니다. 집안에는 그녀의 물건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고 점점 새로운 가구들이 늘어났고 이 집에 아예 눌러앉을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은 형네 부부와 함께 3명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뒤가 캥길 건 아무것도 없지만 신혼이라는 이유로 아무 거리낌 없이 무흐한 관계를 만드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가려고 할 때 우연히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둘이 거실 소파에서 서로 붙어 앉아있는 걸 보면 그걸로도 충분할 정도로 같이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서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귀마개를 사용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한밤중에 거실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용을 듣게 되어서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야, 도련님은 언제까지 있는 거야? 보통은 분위기 읽고 바로 나가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 걔가 태어날 때부터 지내던 집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 상태면 신혼생활이 엉망이잖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놀랐습니다. 형수한테 이렇게 눈치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나중에 들어온 주제에 내가 방해된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것밖에 못하는 주제에 잘도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나갈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 여자한테 내쫓기는 것 같은 건 열받아서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루 동안 걸쳐서 하는 큰일을 맡았습니다. 절대로 방해받으면 안 돼서 귀마개를 한 채로 아침부터 계속 컴퓨터를 만졌고 겨우 숨을 돌린 게 저녁 10시였습니다. 우선 좀 쉬고 할 생각으로 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자랑이기도 한 넓은 마당을 보니 거기에는 술병이나 빈 캔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먹다 남은 음식이나 접시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토사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매너 없는 것들이 바비큐 파티를 한 흔적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흔적도 없이 황폐해진 정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어제 일 때문에 지방을 갔기 때문에 범인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재빠르게 1층으로 내려가서 이봐요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면 이렇게 어지럽히고 살 수 있는 건지 신기할 정도로 거실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의 남녀가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형수도 기분 좋게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야외 콘서트라도 하는 줄 알았다고? 이웃집 사람들이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이 사과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지금까지 쌓이고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당장 나가! 친구들을 전부 두들겨 깨워서 내쫓았습니다. 사실은 정리까지 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도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웃 사람들한테도 민폐를 끼치다니. 나는 이번 기회에 형수한테 생활 습관을 고치라고 강하게 말했지만 형수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뭐? 당신하고는 상관없잖아. 그것보다 내 친구들한테 버릇없게 행동하지 마. 말다툼하는 동안 더욱 열이 받은 그녀는 기어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당신 거슬린다고. 대체 언제까지 형한테 기생할 셈이야? 적어도 조금은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라고. 식객이니까. 아, 내가 식객이라고요? 그거 형한테 들은 건가요? 그래, 제대로 된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조금은 형을 본받는 게 어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후회해도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야, 진짜 집을 나간 거야? 아무래도 나는 식객인가 보더라고. 몰랐어. 내가 형한테 기생하고 있었다니. 그건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허세를 부리다가 그만. 어쨌든 토모에는 내가 설득할 테니까 부탁이니까 다시 돌아와. 미안하지만 그럴 생각 없어. 적어도 그 사람이 있는 한은 말이야. 그리고 허세 때문에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형도 지긋지긋해.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형제끼리 다투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진정해. 말로 하자. 답 좀 해, 켄지. 형수의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형에 대해서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아내한테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꼴이라니. 그런 형수를 좋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정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는데 이 건으로 인해 형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고 나서 몇 달 후 아니나 다를까 형수한테 라인이 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행하고 왔더니 집 상태가 왜 이러는 거냐고. 다녀오셨나요?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집을 팔았으니까요. 건물이 이젠 너무 낡아서 부수려고 공사업자들이 와 있는 거고요. 땅만 팔 생각이에요. 뭐? 왜 멋대로 하는 거야? 아니 그보다 신지한테 말도 안 하고? 그게 가능해? 아직 모르는 걸 보니 아직 형한테 듣지 못했나 보네요. 하여튼 자기가 설명한다고 해놓곤 조금이라도 형을 믿은 내가 바보네요. 뭐? 무슨 말이야? 형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집도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거의 다 내 거니까요. 뭐? 거짓말이지? 그건 당신의 부모님 물건이잖아. 아니에요. 유감이지만 그건 내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지금 우리 집은 이삿짐센터 직원이나 공사업자가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즉, 그 부부가 살 집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여자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건에 관해서는 형한테 속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내가 식충이인 게 아니라 형이 식충이니까요. 처음부터 말했지만 형은 옛날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마치고도 계속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끔 돌아왔을 때면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했고 그러고서는 다시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대학에 가고 계속 엔지니어로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형제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살아계셨을 때는 형의 행실에 난감해했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인내심도 끝이 보였습니다. 형은 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자신의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냈고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나와서 부모님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인내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구는 것이냐? 시끄럽네. 어쩔 수 없잖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엄마 실격이야. 아버지 어머니, 이런 형은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신들이 형의 어리광을 받아준 것 때문에 생긴 대금은 갚아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금을 전부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훌륭한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고치지 않은 형은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가서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내 아들은 켄지 한 명이라고 생각할게. 우리들이 장남인 신지한테는 모르기만 했는데 너한테는 고생만 시켰구나. 남길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이 집과 가전을 전부 켄지의 명의로 바꾸도록 할게. 너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니?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나 끝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필할 거니까. 형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형에 대한 건 잊고 부모님과 서로 도우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이 일으킨 트러블 건도 있고 해서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라고 하면서 집의 명의나 보험금의 수취인을 전부 내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 있었기 때문에 집을 포함해서 전 재산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장례식 날 어디서 들은 건지 신지가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진지하게 일할게. 둘의 불전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걸로 형을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이랑 절연해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돌아와서는 유산을 노리는 거라면 돌아가.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렇게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화냈습니다. 솔직히 형과 주먹 다짐할 것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유산 같은 건 필요 없어. 나 지금부턴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러니까 부탁해. 아버지랑 어머니가 살았던 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줘. 형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길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취직을 하라고 했으며
형은 몇 번이고 고생하면서 이 일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취직을 하게 되면서 다소 성실해지긴 했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완전히 바뀌진 않았습니다. 돈 씀씀이는 컸고 저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연관된 비용을 한 번도 지불한 적은 없습니다. 즉 완벽한 식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남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온다는 건 애초부터 없었겠지만 설마하니 식객을 한 명 더 늘려서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나를 식객 취급하다니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업자한테 해체가 끝났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니 그 바보 커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좋아하는 여자한테 허세 부리고 싶은 마음 알잖아. 내가 화가 나는 건 형이 허세를 부려서 그런 게 아니야. 본인이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폐를 끼쳤는지는 알고 있는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일한다고 했는데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았잖아. 거기다가 나를 식객 취급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내가 직구를 날리자 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수도 나한테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용서해줘. 지금까지 사이좋게 지냈는데 갑자기 너무하잖아. 사이가 좋아? 식객 주제에 나를 니트족 취급하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더니 쓰레기 같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웃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당신하고 대체 누가 언제 사이가 좋았단 거야? 그건... 여기서 형은 헉 하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아버지가 팔았으니까 이제 집 재산이 아니잖아. 뭐? 그런 거야? 저번에 이 땅도 네 거가 될 거라고 말했잖아. 정말 여기까지 보면 토모에 씨도 형한테 속은 게 가엾을 정도였습니다. 형은 예전에 사고를 내서 그 치료비를 부모님이 지불하려고 이 땅을 판 거예요. 즉 형은 돈도 없는 데다가 정가자란 거죠.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진 형수님. 거기다 나는 형한테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말인데 내가 몇 년 전에 다시 샀어. 뭐? 하지만 엄청 비쌌는데. 나는 형처럼 돈을 낭비하지도 않고 착실하게 저금도 하고 있어. 언젠가 이 땅을 사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었어. 뭐 그 전에 둘은 모두 이 세상에는 없지만 내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 정도 돈이 있다면 우리들도 조금은 돌봐달라고. 정말로 이번에는 마음을 고쳐먹을 테니까. 나도 이제 2번 다시 친구들 집에 안 부를 거고 어지럽히지 않을 테니까. 켄지, 아니면 서비스라도 해줄까?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업자한테서 건네받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서명을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시하지 마! 라는 형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바로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범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땅을 판 돈과 저금도 있고 무엇보다도 수입도 적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둘을 보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휴대폰도 바꾸고 번호도 라인도 변경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게 되었지만 혼자만의 삶이 이렇게 쾌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둘 덕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어졌고 당분간은 독신 생활을 즐길 생각입니다. 내 이름은 후지와라 마코토, 29살의 회사원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만난 쓰레기 점원과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외식 산업을 메인으로 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러 가게의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오리배 아사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 저야말로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된 신입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나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입들도 들어오게 되어 교육 담당이 모자라자 내가 오리배 씨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 이런 클레임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책임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바로 점장님 아니면 나를 부르러 와주면 돼요. 클레임은 내용 상관없이 윗사람을 부르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이 교육 담당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주시고 상냥하시니까요. 오리배 씨는 언제나 웃으며 누구에게나 밝고 상냥해서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매니저님은 몇 살이세요? 26살입니다만. 네?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는 통신대학을 나왔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경력은 긴 편이에요. 대단하시네요. 미래에는 내 가게를 갖고 싶다던가 그런 건가요? 뭐 비슷한 거죠. 어릴 때부터 요식업 쪽으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리배 씨는 쉬는 시간이 되면 나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분에 나도 그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24살, 이자카야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식업종의 접객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요식업종에서 정사원이 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그런지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접객은 손님들 사이에서는 좋은 평판이었습니다. 본사에서도 그녀를 점장, 매니저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동료로서도 멋진 그녀는 직장 내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이렇게 나도 오리배 씨를 노리는 사람 중 하나였으나 연애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리배 씨한테 개인 라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그 집에서 대량으로 귤을 보내주셔서 혼자서는 다 먹을 수가 없어서 괜찮으시다면 몇 개 가져가실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매니저님이 받아주셨으면 하는 거라고요. 단 둘이서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바로 오리배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리배 씨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전부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건 나니까요. 그렇게 나는 오리배 씨의 집을 들렀고 기세 좋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기뻐해 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귀게 된 지 2년이 됐을 무렵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잖아, 조금 있으면 아삼이 생일이지? 그런 말 하지 마. 나이를 인식시키지 말라고. 그래도 아직 25살이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생일은 왜? 프랑스 요리 모니로봇이라는 레스토랑 알아? 당연하지. 엄청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이잖아. 거기서 축하하고 싶어서 예약했거든. 예약하기 엄청 힘든 걸로 유명한 덴데? 뭐 좀 힘내봤지. 그건 그렇긴 한데 엄청 분발했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 뭐 어때? 좋잖아. 그렇네. 엄청 좋아. 고마워. 기대할게. 기대해주세요. 사실은 그저 생일을 축하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신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한 달에 걸쳐서 될 수 있는 한 유명한 액세서리 숍에 가서 프로포즈 반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레스토랑도 간단하게 예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서프라이즈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거기서는 피아노 연주를 해주는 게 있죠? 제가 원하는 곡을 연주해 주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케이크를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케이크 데코레이션에 해피 버스데이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알겠습니다. 면밀 주도하에 점장님의 호의로 리허설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당일 나는 긴장하면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래? 뭔가 긴장한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별로 잘 안 가니까 그녀가 나를 걱정할 정도로 나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생일대 엄청난 이벤트. 긴장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삐걱거리며 레스토랑으로 들어섰고 자리로 안내를 받은 것까진 좋았으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코스 요리로 식사하는 게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음료를 정해주세요. 담당으로 온 웨이터가 묘하게 기분 나쁜 태도에 까칠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음료를 들고 왔을 때도 이상할 정도로 쾅 하고 내려놓는 느낌이었고 기분 나쁜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뭔가 기분 나쁘네. 그렇네. 그녀도 기분 나빠하는 느낌이었고 제발 오늘만큼은 이러지 말아줘 하고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프라이즈만 성공하면 이 불쾌한 기분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만 나 드디어 마코토의 아내가 되는 거네? 응, 맞아. 뭐야, 좀 더 기뻐해주면 안 돼? 당연히 기쁘지. 엄청 기쁜 건 사실인데. 역시 원래 그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할 생각이었어? 눈치챘어?
그렇지만 생일 케이크 치고는 엄청 화려했으니까. 고급 샴페인까지 준비해줬으니까. 그러네. 그런데 그 직원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됐어. 그 후에 제대로 마무리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나 기뻐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알았지? 그렇네. 미안해. 고마워. 사실은 그 레스토랑에서 해보겠어 하고 기합을 넣은 순간 그 직원이 내 쪽으로 다가와서 케이크는 연주가 시작되고 나서 가져오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귓속말로 속삭이는 게 아니라 그녀가 들리게 말했습니다. 즉 서프라이즈를 망친 겁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도 그녀대로 기분 나빠 보였습니다. 분명히 서프라이즈라는 걸 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점장님한테 확인해보니 정말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만 나가타니 씨가 아무래도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는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나가타니라는 직원을 데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전혀 미안한 마음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깊은 곳에서부터 열이 끓어올랐지만 여기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데코레이션은 해피 버스데이만 적었고 그냥 생일 서프라이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뷰가 좋은 바에 가서 다시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프로포즈 자체는 성공했지만 아무래도 찜찜한 기분은 남아버렸습니다. 그 나가탄이라는 직원을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풀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결혼식을 최고의 추억으로 만들자 라고 하며 털어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준비, 양친의 인사를 드리는 등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지나고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약 반년 후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에 아사미도 가족이나 친구들도 엄청 기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아사미한테는 비밀로 친구들의 영상 편지를 틀어서 두 번째 서프라이즈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한동안 그 쓰레기 같은 직원은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년 후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고 마침내 일에서 커다란 직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방면으로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은 기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동창이었던 다나카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오랜만이다. 결혼식 날 보고 한 1년 만인가? 그렇게 됐다. 사회인이 되니까 만날 기회도 적어지네. 그렇네. 그건 그렇고 동창회 한단 편지 받았어? 응, 도착했어. 너는 올 거야? 글쎄, 별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아마 안 갈 것 같은데? 그런데 키무라 선생님도 불렀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응, 선생님도 오실 모양이더라고. 분명히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키무라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당시 대학에 갈지 말지 고민하던 나를 상담해 주셨고 지금 업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준 은사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때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이번 동창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처럼인데 갔다 와. 당신 또 안 가면 또 안 간 걸로 후회할 게 눈에 보이니까. 확실히 그녀가 말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창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생은 다나카 말고는 거의 말을 섞은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거의 10년 만입니다. 조금 긴장하면서 그 회장에 들어간 나는 당시에 그렇게 말을 섞지 않는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니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로 누구와도 말을 섞을 수 있었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과도 만나서 인사와 그때 도와주셨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회장네를 둘러보니 당신 분명 레스토랑에서 그 서프라이즈를 망친 직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봐도 동창회에 참석한 사람이었고 즉 나랑 동창이라는 건데 뭐야 정말로 기억 못하는 거야? 나한테 그런 창피를 주다니 웃기지 마! 이 한마디로 나는 잊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으로 나가타니 타카히로였습니다. 당시에 나는 동창회에 초대된 친구는 다나카 말고는 몰랐고 공부도 스포츠도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나가타니는 눈에 띄는 그룹에서 리더였던 학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승자들의 그룹에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우중충한 나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괴롭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장난감으로 나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마지막 축제 이후 교실 안에서 아주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가타니는 나를 붙잡고는 이봐 조금은 말을 해보라니까. 하지 마, 아파. 축제라서 텐션이 올라가서 그런지 그때 그는 나를 붙잡아서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주변은 즐거워했지만 나는 그저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밀쳤고 그는 넘어져 굴렀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그를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걸로 자존심이 상한 그는 이 자식이! 나한테 정말로 달려들었던 겁니다. 나는 바로 그 공격을 쳐냈고 주먹을 명치에 갖다 꽂았습니다. 주변은 놀랬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가라데를 배웠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단의 검은 띠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건반사로 반격을 한 것이지만 유단자가 봐주지 않고 때린 거라 초보자는 버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맞은 나가타니는 웅크려서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건에 대한 응어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계속 엄한 태도로 버티고 있던 나가타니가 반에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던 나한테 맞아서 울고 말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졸업까지 그는 계속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반 내에 리더라는 자리에서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나가타니는 아무래도 지금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건에 대해서는 둘 다 잘못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먼저 손을 댄 나가타니 쪽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보면서 그때는 미안. 제대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한 건 저도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가라데 유단자는 절대로 초보자한테는 손을 대지 않는 거라고 배웠는데 나도 모르게 하긴 했지만 손을 댄 건 내가 잘못했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사과한 건 가라데의 유단자가 손을 댄 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웃음거리가 된 건 그가 평소에 잘못된 행동거지에 있던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사과를 받고는 나가타니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 너 때문에 수능도 못 봤어. 지금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나 하는 꼴이 됐다고. 그걸 내 탓으로 하기에는 조금 억지가 있어 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우선 전부 들어주기로 하고 잠자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게다가 여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대단한 척 나한테 응대나 시키고 그거에 모자라서 프로포즈까지? 웃기지 말라고. 그래서 프로포즈를 망친 거라고. 그 말에 내 기분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부러 그런 거란 거지? 그래, 맞아. 알았어. 그걸 들어서 다행이네. 그 말을 듣고 나는 동창회장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를 덜었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몇 주 후 본사에서 새로운 지역의 매니저로서 온 후지와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나는 그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지역 매니저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레스토랑은 내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프로포즈 했을 때는 공부할 겸 아버지와는 관계없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점장님도 포함해서 아무도 내 정체를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위해서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 일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맡게 된 커다란 업무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나가타니한테 나는 상사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가타니 씨, 유감이지만 당신은 이번 달까지만 일하세요. 그랬더니 그는 눈을 부릅뜨며 따졌습니다. 웃기지 마! 권력을 휘두르다니 그날의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확실히 우리들 사이의 인연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네요. 하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이 점포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당신 예전에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객의 프로포즈를 방해했다고 고백했죠?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 일부러 고객님의 일생일대의 대이벤트를 망치는 직원은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가게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날 동창회에서 나가타니한테 제외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 가게를 맡은 시점부터 개인 면담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왜 프로포즈를 의도적으로 망친 건가? 만약에 정말로 착각한 거라면 연수를 다시 받는다던가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의도적으로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상대가 나였던 내가 아니었든 간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SNS가 판을 치는 시대에 이런 화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게 되면 댓글이 판을 치겠죠. 가게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히 보이죠. 그런 가게와 직원 그리고 손님의 쾌적한 시간을 지켜주는 게 저의 일입니다. 나가타니 씨는 이번 달에 홀에 서는 걸 금지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일해주시고 이번 달로 일은 그만두시죠. 알겠습니까? 사실은 바로 해고하는 것도 좋지만 동급생인데다가 그날 진심으로 주먹을 내지른 것에 대한 사죄로서 이번 달만 허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내 밑에서 일을 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다음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며칠 후 해고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다나카한테 들은 얘긴데 그는 높은 자존심이 꺾여서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기어이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빚도 불어나게 되어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후에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찬스가 있었을 텐데 그 찬스를 걷어차 버린 건 그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나랑 있던 일 말고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좌절하고 있었을 테죠. 나도 사람의 위에 서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도 한다는 것, 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카가야 유토, 35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제가 5살 아이의 아빠가 되고만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 32살 때 4살 연하의 여자친구 타치미와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이가 있어서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동료가 불임증이라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었어. 어머,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일단 나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도 알아볼게. 이런 건 빨리 알아보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아내가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검사 결과로 아내는 무척 우울해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당신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타츠미뿐이야. 선생님이 불임 치료에 따라 임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잖아. 타츠미가 한다고 하면 나도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유토씨, 고마워요. 그 후 3년간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더는 노력해도 힘들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평생에 없었던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외출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랑 같이 살아봤자 뭔 소용이야? 타츠미, 몇 번을 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순 없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언젠가 당신도 바람을 피우게 될 거야. 못 믿겠어. 상처받기 전에 이혼하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 타츠미가 날 믿어줄 때까지 내가 더 노력할게. 저보다 몇십 배는 더 큰 상처를 입은 타츠미. 그래서 저는 타츠미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무조건 칼퇴해 회사에 부탁해서 일주일의 절반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타츠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인터넷에서 딩크 부부의 생활을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매달 여행을 가거나 취미에 몰두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찾게 됐고 그중엔 우리처럼 불임 치료 끝에 아이를 포기한 부부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주변엔 우리와 같은 불임 부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다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타츠미도 조금씩 기운을 되찾게 됐습니다. 유토씨, 저번엔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해요. 유토씨는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줬는데. 괜찮아. 타츠미가 다시 기운을 되찾아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타츠미는 기운을 되찾았고 우리는 결혼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로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뭐? 형이 죽었다고? 다름 아닌 형 유스케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형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던 형수님도 같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뒷좌석에는 5살 된 조카도 함께였다고. 솔직히 저는 형이 결혼한 사실도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형은 20살 무렵 부모님과 다툰 후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쭉 형의 소식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한 결과 우리 집을 찾아냈고
우리 가족과 형수님의 가족만 모여 장례를 작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형수님도 똑같이 가출한 상황이어서 장례식장엔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제 조카인 하루카도 있었습니다. 조카는 기적적으로 경상에 그쳤고 사고 당시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수님도 외톨이 인생이어서 형수님의 가족이라고는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저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몸이 약하셔서 아이를 키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형수님의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조카를 거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카는 시설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루카는 멍하니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 채 이게 어떤 상황인지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무표정한 얼굴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조카의 손을 잡고 혹시 괜찮으면 작은 아빠랑 같이 살래? 저는 거의 반충동적으로 처음 만난 조카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일단 우리 집으로 하루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카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저를 따라와 줬습니다. 여기가 작은 아빠네 집이야. 하루카 방도 곧 준비해줄게. 그러자 조카는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작은 아빠는 혼자 살아요? 조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사실은 몇 주 전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퇴근한 거예요? 늦었나요? 야근했거든. 그것보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간 거야? 아,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친정에? 혹시 장모님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럼 왜 간 거야? 뻔뻔하네요. 왜 왔는지 다 알면서. 진짜 몰라서 그래. 왜 간 거야? 오늘도 야근한 거 아니잖아. 그 여자 집에 있다 온 거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더니 아내는 친정집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저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타치미와 서로 사이좋은 부부로 지냈습니다. 바람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타치미는 완강했고 저와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치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기에 사실 작은 엄마가 있는데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 갔어. 며칠만 있으면 돌아오실 거야. 라며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하루카를 침실에서 재우고 아내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저지른 일이라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아내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 집엔 안 갈 거야. 그렇게만 말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조카와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한 대로 저는 무척 서툴렀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 아빠 노릇을 하기 위해 매일 아등바등했죠. 이럴 때 아내가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걸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신경이 쓰인 건 하루카였습니다.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말하는 대로 따라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진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와 지내면 지낼수록 부모님의 죽음을 더 실감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냥 이대로 계속 지켜봐주는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굳혔지만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기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돌아와 달라고 하는 거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 일만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루카 좀 돌봐줘. 무슨 일 있어? 사실은 출장 일정이 잡혔거든. 당신이? 웬일이래? 그러게 하필 이럴 때 말이야. 출장 간다고 하고 설마 불륜 여행할 생각은 아니겠지? 있지. 혹여나 진짜 혹여나 하는 말인데 불륜 여행이라고 해도 하필 이럴 때 갈 리는 없잖아. 뭐 그건 그렇네. 못 믿겠으면 출장지에서 사진도 보내줄게. 알았어. 이번만이야. 하필 이럴 때 거의 없었던 출장 일정이 잡혀버린 것입니다. 서둘러 아내에게 돌아와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도 잘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조카를 더 잘 돌봐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하루카를 맡기고 저는 그대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의심을 받는 게 싫어서 슈퍼칼 호텔 사진과 출장지 사진 몇 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하루카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라인을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고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급하게 일을 끝내고 저녁쯤 집에 돌아갔는데 나왔어.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이 외출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하루카! 작은 아빠. 방 안엔 하루카만 덩그러니 앉아있었고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루카를 진정시키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작은 엄마가 안 계셔서 지금까지 계속 혼자 집을 봤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갑자기 여의고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아마 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불안해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답장 줘. 나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 미안해요. 지금 친정집이야? 아니, 그냥 근처 좀 돌아다니고 있었어. 왜 하루카만 두고 혼자 나갔는데?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가 힘들단 거야? 애가 좀 힘들어하긴 해도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이유라도 알려줘봐.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겠어? 당신이랑 불륜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인데 어떻게 예뻐하겠어? 타츠미, 그건 진짜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오해인데 밖에서 나아온 아이라니 선을 넘을 대로 넘어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준다며 아내를 불러냈고 하루카의 호적 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우리 형이 아빠라는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타츠미도 이걸 의심할 순 없었는지 저와 하루카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내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있잖아, 바람이라느니 나오는 아이라느니 너 요즘 좀 이상해. 애초에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그러자 드디어 아내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저는 혼자 처가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장모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할 말이 뭔가? 장모님께는 자세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만 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모님과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내 기행의 모든 원흉은 바로 장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하루카가 낳아온 자식이라고 한 것도 장모님이 아내에게 바람을 넣어 믿게 만든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왜 타츠미가 근거도 없는 장모님의 거짓말을 믿게 됐느냐면 그녀의 성장 배경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모님은 아내가 어릴 때부터 딸을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반적인 생활을 감시당했고 뭘 할 때마다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면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언젠가부터 엄마의 말이라면 고지고대로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건 어른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부터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싶었던 장모님은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속여 타츠미를 친정집에 데려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마침 제가 조카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야 라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즉 장모님은 속이 거북해질 정도로 교묘하고 잔인한 막장 부모였던 겁니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일단 심리치료부터 받아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아내의 세뇌를 없애는데 성공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장모님이 그런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결혼하기 전에도 만나뵌 적이 거의 없기도 하고 날 싫어하시니까 이게 널 다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미안해요. 유토 씨는 그런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는데 어렸을 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엄마가 강하게 나오면 몸조차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엉엉 우는 아내를 그냥 꼭 안아줬습니다. 아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잘못은 아내를 세뇌시키고 아내를 계속 괴롭힌 장모님이죠. 아내와 이야기한 후 가족 다 같이 장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뭐야? 이제야 엄마한테 돌아올 마음이 든 거니? 아니요. 저는 오늘부로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뭐? 무슨 말이야 갑자기? 넌 그냥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돼. 죄송하지만 그렇게 화내셔도 장모님 말씀을 들어줄 딸은 이제 없습니다. 타츠미는 심리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도 다 극복해냈어요. 이제 장모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리가.
우리에게 절연을 당한 장모님은 매우 당황하며 잠깐만,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사실 장모님의 생활비의 절반을 아내가 준 용돈으로 채워오고 있었습니다. 타츠미가 장모님의 용돈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저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금을 좀 미루고 절약하면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장모님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증거였습니다. 글쎄요, 그건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참고로 아내 폰번호랑 집 주소도 싹 다 바꿨어요. 이사도 다 끝났고요. 이제 두 번 다시 타치미를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타치미, 하루카, 이제 가자. 응, 잘 있어 엄마. 이렇게 우리는 처가댁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선 장모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기 때문에 저희를 뒤쫓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 새 가족의 새 인생이 시작되겠네. 다시 한번 잘 부탁해. 유토씨,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하루카, 그날 너만 두고 나와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네 엄마가 되긴 힘들겠지만 좋은 가족이 되도록 노력할게. 작은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타치야의 사과에 하루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그건 작은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요. 근데 전 두 분의 아이가 아닌데 괜찮으세요? 하루카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하루카를 꼭 안아줬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오늘부터 우린 가족이라니까. 잘 지내보자 하루카. 그로부터 몇 년 후 우리는 가족으로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 행사 명목으로 가본 적 없는 여행지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번엔 아티미에 가볼 예정입니다. 전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가본 적 있는데. 그렇구나. 그럼 그때 제일 맛있었던 식당 좀 알려줄래? 그치만 어렸을 때 간 걸 텐데요. 기억나니? 생선 요리가 맛있었어요. 아마 아빠가 좋아할 만한 식당이 많을 거예요. 그거 참 잘 됐구나. 바다가 예뻐서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도 만들 수 있어요. 어머, 그럼 우리 커플 목걸이를 만들어 볼까? 하루카는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됐고 진짜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러준 날은 너무 기뻐서 타츠미와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카가 잠들고 나면 가끔씩 하루카의 사진을 보곤 합니다. 사실 형네 부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가족 사진도 나왔는데 거기엔 하루카의 갓난아기 적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하루카가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말은 좀 그런데 하루카 덕분에 내 저주가 풀린 것 같아. 저주? 하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고 또 하나는 엄마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세뇌야. 맞네. 장모님 일은 진짜 나만 몰랐네. 그날 이후로 엄마는 결국 나라의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 들어가게 됐대. 하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노숙자가 됐을 테니까. 그렇게 됐다면 객사하셨겠지. 그렇게 죽는 사람도 많으니까 엄만 아직 운이 따라준 거지. 장모님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얼굴엔 그 어떤 슬픔도 없었습니다. 하루카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장모님과 연을 끊은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예컨대 요즘은 엄마가 시집간 여자는 밖에서 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거든? 근데 나 일 다시 시작해도 될까?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알바도 억지로 다녔던 거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요즘은 저도 집안일을 꽤 할 수 있게 됐어요. 요리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길 정도로요.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유토 씨랑 하루카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한 덕분이야. 형네 부부 목까지 하루카를 행복하게 키워내자.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유토 씨.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우리 세 가족이 힘을 합쳐 뭐든 극복해 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미유. 박사님이 보복이라는 의미의 앱인 리탈리에이션을 개발했습니다. 박사님은 이 앱을 통칭 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알로 모이는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해결사 미유를 만들었습니다. 이 앱은 박사님의 독자적인 연구로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단말기에 자동으로 인스톨할 수 있는 엄청난 발명품입니다. 박사님은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나는
해결사로서 명성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새로운 앱이 인스톨되었다고 알람이 왔어요. 이번에는 어떤 불행한 에피소드일까? 내 이름은 S, 20대 여자입니다. 영상 시나리오과가 있는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엔터테인먼트 제작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등의 영상 같은 엔터테인먼트가 좋아서 뭐든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배속된 곳은 탤런트의 라디오나 기관방송의 AD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꿈꿔왔던 영상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연기자분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엄청나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 경험이 제작에서는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들 말합니다. 주변에는 방송작가 어시스트도 있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미래에는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할지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물론 그저 재밌기만 한 작업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제작하는 건 애니메이션의 PR 라디오가 메인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정보를 전부 머릿속에 집어넣고 예고편을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송 작가님들하고도 방송에 대한 미팅을 해서 대본을 발주합니다. 대본이 다 되면 제작회사하고 내용을 확인하며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비품이나 애니메이션 굿즈를 준비합니다. 탤런트의 접대, 현장의 기재를 세팅, 스태프들만 본방 전에 리허설을 하고 그 후 탤런트와 같이 리허설을 하고 그런 후에 본방을 하고 어쨌든 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SNS 운영도 제작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도 납득하고 있습니다. 나 말고도 신입 AD가 3명이 들어와도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선전을 할 수 있고 게다가 팬이 보낸 메일로 기쁨과 감상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엄청 재밌네 하고 나는 이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S씨, 내년 봄에 방송하는 우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말이야. 라디오도 하게 됐어. 기뻐요. 유명한 성우분들만 계시던데? 게다가 주연은 그 하라씨. 그것만으로도 애니메이션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힘이 잔뜩 들어갔어. 그리고 방송 디렉터 말인데 미씨한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만나본 적 있어? 아니요, 이름 정도만 들어본 분이에요. 꽤 많은 방송을 하고 계시죠? 그래. 성우 소속사에서 남자 성우 같은 경우에도 연출이 중요하거든. 이번에 라디오 캐스팅도 미씨 덕분에 주연을 캐스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씀은... 그래, 하라씨야.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꺄 하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들떴습니다. 이 기쁨은 지금 인기 있는 성우를 만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일로 존경하는 성우분과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것, 크리에이터 중 한 사람으로서의 기쁨입니다. 게다가 남자 성우의 현장은 남자 스태프가 하고 여자 성우의 현장에는 여성 스태프가 많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 성우의 현장에는 이성 금지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인기 성우의 팬은 말 그대로 찐 사랑 세력이 많아서 그런 팬에 대한 배려를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도 성우분들의 이벤트 스태프를 하고 있을 때 여성 팬 중 한 명이 잠깐! 왜 여자 스태프가 있는 거야? MC한테 여우 같은 짓거리 하면 날려버릴 거야? 이런 폭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조금 기분이 저조해졌습니다. 저기 그 이야기는 엄청 기쁘긴 한데 하라씨가 라디오 녹음을 할 때 여자인 제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하라씨의 소속사에서 현장이 익숙한 스태프로 부탁한다고 요구했으니까. 자네는 신입 중에서는 일을 제일 열심히 하기도 하니까 SC를 추천한 건 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있는 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 이건 뽑힌 거야. 어떻게 해서든 일을 열심히 해야지. 방송이 시작되는 건 내년 봄. 아직 반년이나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점점 스킬을 쌓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1년 동안 지속되었던 라디오 방송에 TO가 생겨서 보충 인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는 AD 인생 역사상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중에 합류하게 된 것은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M-로봇 히어로라는 애니메이션을 선전하는 라디오 방송. 주연은 인기가 많은 남자 성우 티다씨와 이카와씨. 나는 인수인계를 받을 작업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할 겸 디렉터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들어온 C 제작회사의 S라고 합니다.
아, 당신이 S씨구나. 이야기는 들었어요. 정말 어리네요. 아, 네. 아직 신입이어서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해. 나는 디렉터인 미입니다. 잘 부탁해요. 이 사람이 미씨? 라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깔끔하지 않은 옷차림에 거뭇거뭇한 수염을 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종사하면 그렇긴 하지만 성우 소속사에 연줄도 있다고 들었고 좀 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대본인데 10부 준비해 놓도록 해. 그리고 질문 박스. 질문은 작가들한테 데이터 받아서 복사해두면 되고 나중에 그룹 라인에 초대할게. 아, 네, 알겠습니다. 별로 성실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일은 제대로 해주는 것 같아서 안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의 본성을 알게 된 것은 지금보다 조금 뒤의 일이었고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티다씨, 이카와씨 슛 들어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처음 보는 분이네요. 네, 오늘부터 AD로 들어온 S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인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 말도 안 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둘 다 그 애한테 너무 상냥하게 대하지 말라고. S씨, 남자 성우하고 결혼하는 게 꿈인 모양이더라고. 네? 그렇지만 어린 여자애가 성우 라디오에 AD로 들어온 건 그게 목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래부터 영상을 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성우분들한테도 정중하게 아니라고 했지만 괜찮아요 하고 흘러갔습니다. 나는 그날 너무 분해서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단념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날 상사한테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런 사람한테 찍혔는지. 미씨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S씨, 미씨한테 뭔가 신뢰되는 행동을 한 건 아니지? 설마요. 평소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성우분과 결혼할 목적으로 이 제작회사에 들어오다니 말도 안 돼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곤란하네. 만약 그런 소문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자네를 현장에 내보낼 수가 없어. 저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나도 미씨한테 얼굴을 비추러 가긴 할 건데 S씨 적어도 현장에서 응대할 때는 주의하도록 해. 설마 내가 상사한테 혼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분하고 분해서 그 기분을 같이 방송하고 있는 방송작가 친구 엠코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잖아 엠코, 미라고 알아? 뭐야 갑자기? 당연히 알지. 그 자식 여자 스태프한테 자연스럽게 폭언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들 사이에서는 별명으로 이암이라고 하고 있어. 뭐? 그런 거야? 나도 오늘 처음으로 현장에서 S씨는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고 갑자기 들어서 말이야. 뭐야 그게? 믿을 수가 없네. 근데 그거 좀 무섭다. 미는 말이야 타깃을 정하면 철저하게 하더라고. 아마 어린 여자라면 반항하지도 못하고 권력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정말 싫다고. 상사라든지 선배한텐 얘기해봤어? 하지만 역시 미씨한테는 신세를 지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반대로 혼나버렸어. 정말로 이 어깨 미친 것 같아. 어쨌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나 미랑 라이벌 관계에 있는 작가의 제자라서 엄청 강하게 반박할 수 있으니까. 믿음직스러워. 고마워 엠코. 엠코한테 격려를 받아서 그런지 기분이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한테 지지 않겠다고 정했지만 미는 다른 현장에서도 S는 남자 성우를 좋아해. 남자 성우와 결혼하고 싶대. 남자 성우가 있는 현장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나랑 일을 해본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지만 없는 사람은 권력자인 미씨 쪽을 믿겠죠. 기어코 성우 소속사로부터 S씨는 빼주실 수 있나요? 라는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사도 내가 나쁘지 않은 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지금 들어가 있는 현장은 다른 애랑 교대하도록 하고 S씨는 인스타라든지 유튜브의 기관방송 기재 스태프를 부탁할게. 개런티는 빼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봄부터 시작하는 하라 씨의 라디오 방송에서도 자네는 빼달라고 하니까 다른 애한테 부탁하도록 할게. 그래? 정말로 열심히 해왔는데 대체 왜? 미 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한 거 아니야? 정말 짚히는 거 없어? 있을 리가 없어요. 첫 대면이었고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였으면 여자로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성서도 내 업무를 평가했을 뿐이었고 정말 분한 표정을 지으며 내 어깨를 상냥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을 하는 것도 힘들잖아. 우선 라디오 방송의 예고편 제작이라든지 컴퓨터를 사용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걸로 부탁할게. 지금은 현장에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피폐해져서 솔직히 현장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남성 성우분들을 지나칠 때마다 색안경을 쓰고는 쳐다봤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뢰관계를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겠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직할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방송업계하고는 바이바이하고 그저 애니메이션 팬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결심을 엠코에게 전했습니다. 야, 다시 생각해봐. 역시 미가 이상한 거라니까. S는 엄청 열심히 일했다고 우리 스승님도 말씀하셨다니까. 모두 미가 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야. 고마워. 하지만 이제 됐어. 이제 지쳤어. 마저 답변을 쓰고는 회사에 사표를 쓰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고마워. 이 미라는 사람 대체 뭐야? 트집을 잡는 것도 어처구니없고 너무하네. M 로봇 히어로라면 아마 모니 로봇 히어로를 말하는 거겠지? 라디오 제작은 점점 제작회사 애니메이션에서 유명한 곳이구나. 그건 그렇고 미란이 조금 특이한 이름이네. 미 라디오 디렉터. 아! 찾았다. 23이라는 남자네. 깔끔하지도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 틀림없어. 그렇다면 리탈리에이션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AD의 미유라고 합니다. 어라? 설마 시라이 씨 대신 온 사람? 시라이 씨라고요? 분명히 티오가 생겨서 들어오긴 했는데요. 역시 걔 말이야. 젊은 남자 성우하고 사귀고 싶다고 했나? 결혼하고 싶다고 이루지도 못하는 꿈을 가지고 있던 애거든. 그래서 제외했어. 현장에서는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 애는 곤란하다고. 너도 어리니까 시라이 씨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아니요. 저 이래 보여도 결혼했다고요. 뭐야? 그런 거야? 그럼 보기보다 나이를 먹었다는 거네? 비밀이에요. S라는 건 시라이 씨라는 거구나. 점점 회사의 직원 리스트는 전부 손에 넣었고 그 안에 분명히 시라이 하루카라는 애가 있었어. 분명히 그 애일 거야. 그럼 저 대본 준비해 놓겠습니다. 잘 부탁해. 그렇게 나는 서둘러서 점점 회사를 향했습니다. S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역시 맞았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소문 때문에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사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 시라이 씨는 정말로 우수했으니까. 만약 관둬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면 큰일이네. 하지만 232 씨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저기 시라이 씨가 찍힌 이후로 짐작 가는 건 없으세요? 당신은? 아, 다른 회사의 AD고요. 시라이 씨의 친구입니다. 놓고 간 물건을 가지러 왔어요. 그렇군요. 아니, 본인은 짐작 가는 게 없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서요. 그게 뭔데요? 시라이 씨는 성우를 키우는 양성소가 주최하는 라디오 방송의 스태프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어린 여자 성우한테 업무에 연애 감정을 가지고 오지 말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하자라고 강하게 말한 모양이에요.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만 하는 얘긴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시라이 씨의 상사한테 들은 내용은 다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를 상처 준 거에 대한 죄는 톡톡히 치르게 할 거니까. 잠깐 하루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미호? 하야미 자식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어쨌든 이 녹음 좀 들어봐. 그럼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봄에 시작하는 모니모니 청춘기관차의 라디오 방송 모니라디오 기관차에 여긴 오와라 료타 씨도 와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떤 방송인지 설명해 주세요. 미호 씨, 모니터로 자료를 보여주세요. 네. 뭐야 이건? 그럼 이 양성소에 다니는 여자애들은 모두 231씨가 치근덕거렸다는 건가요?
네, 이사미 씨하고 사귀면 방송에 내보내준다고 해서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방해된다고 할까 공사는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까? 이거 대체 뭐야? 뭐라니요. 아사미 씨가 자주 다니는 성우 양성소의 학생들입니다. 아사미 씨는 어린 여자 성우가 엄청 좋은 거죠?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양성소에 있는 여자애들은 모두들 이사미 씨와 잠자리를 갖고 일을 받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 후배도 이사미 씨를 알고 있었고 모두들 반항할 수가 없었나 봐요. 하지만 어떤 여자 아이디가 일이랑 연애는 별개로 생각하고 실력으로 일을 따내지 않으면 안 돼. 결국에는 이 업계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해서 아사미 씨의 말을 들어주는 애들이 꽤 줄어들었다고 하죠? 이게 바로 그때 시라이 씨의 상사가 말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시라이 씨는 이사미와 양성소에 다니는 여자애들의 관계는 전혀 몰랐고 업무적으로 만난 사이와 잠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돼서 진지하게 답을 해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사미의 노여움을 사서 시라이 씨를 철저하게 짓밟아주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상사는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시라이 씨를 지킬 수 없었어.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라고 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이 방송 스태프로 들어오기로 했던 여자 ADC는 남자 성우와 결혼하고 싶어서 업계에 들어왔다는 소문 들었는데. 맞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 AD가 이전에 상담을 해준 AD고 소문을 흘린 게 이시마 씨라는 거네요? 빙고! 정답입니다. 아니야 엉터리야. 아사미는 엄청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전부 모았으니까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꽤 많은 여자애들한테 증언을 받기도 했어요. 데이트에서 너무 질척거린다던가 사람 욕만 한다던가 못된 녀석이라던가 키스할 때 침 범벅이어서 기분 나쁘다던가 엄청나게 나오네요. 누구야? 대체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하는 녀석은? 말해! 전부 다 잘라버리겠어! 어머, 그럼 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신인 여자 성우한테 계속 닥치는 대로 손대려고 한 거야. 이사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배가 너무 아파! 구급차 좀 불러줘! 라는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라이 씨의 상사와 오와라 씨의 매니저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뭐라고? 도깨비 같은 표정을 지은 시라이 씨의 상사와 오와라 씨의 매니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 이하미조차도 이라는 꼴사나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유능한 부하 직원을 상처 준 죄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겁니다. 저희도 오이라의 출연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지, 오이라? 네, 저는 공사, 특히 연애 사건에 구설수에 오른 사람은 싫으니까요. 전부 저 여자가 나쁜 거라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이야! 재능이 없는 인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나랑 잠자리를 갖는 게 당연하잖아! 오히려 장래 유망하지! 커리어도 있는 나랑 사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야미가 그렇게 소리치자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오와라 씨가 아야미를 때린 소리였습니다. 이상 여자를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당신은 어차피 이 업계에서 절대로 다시 일할 수 없을 거니까요. 어머, 역시 꽃미남 성우는 내면도 멋져 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완전히 녹다운된 아야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난 이 녹음본을 업계 관계자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해볼까요? 미유라는 여자가 전부 해결했어. 엄청나. 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모르겠어. 그럼 나 이걸로 일을 관두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이 녹음이 업계 전체로 퍼져서 아야미는 지금 대박 망했으니까 자기 소속사의 탤런트까지 손댔다고 해. 소속사도 가만히 있을 리 없을 거고 잘못하면 형사사건이 되니까. 그런가? 그렇구나. 여자애들도 괴로움에서 해방되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오와라 씨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엄청 큰 소속사니까 거길 적으로 만들면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 쌤통이다. 하루카도 얼른 회복해서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고마워. 그 애비는? 뭐지? 내일 점점 제작회사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준비해두었습니다. 문의는 해결사 미우에게. 그렇게 나는 앱에서 말한 대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사미의 처사에 대해 짐작 가는 게 있었던 것.
권력자인 이삼이를 두려워해서 나를 감싸주지 못했던 것 고개를 들어주세요. 녹음은 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자네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이를 관두지 말아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시라이 씨. 오하라 씨? 그곳에 나타난 건 무려 그 유명한 인기 성우 오하라 씨였습니다. 확실히 음성에서도 우리들을 감싸주셨고 그것 때문에 사실 모니 라디오 기관차 말인데요. 꼭 시라이 씨가 디렉터로 방송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디렉터요? 물론 경험이 적다는 건 들었습니다. 보조 디렉터도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떨어져 나간 인간이라서요. 솔직히 저도 이삼이 씨의 소문만 듣고 당신을 방송에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소문만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하라 씨. 아사미가 출입했던 성우 양성소에는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사미한테 그런 짓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애한테 들었는데 시라이 씨한테 상담해서 엄청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주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후로 이야미가 어떻게 됐냐 하면 어깨에는 악명 높은 대표로서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양성소에 다니고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져서 이를 알선해 주었고 말을 듣지 않는 여자에게는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매춘, 협박,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죄들이 합쳐져서 징역 3년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이야미는 어깨에 돌아올 리가 없었고 이렇게 얼굴이랑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 있으면 일반적인 생활도 힘들겠죠. 다수의 여성을 상처 입힌 죄, 평생을 걸쳐서 갚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한편 시라이 하루카는 이야미의 공격에도 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 여자 스태프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 대활약 중입니다. 지금은 영화, 애니메이션 시사회 등을 다루는 등 일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리탈리에이션 완료! 내 이름은 이시다 미와코, 36살의 전업주부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말도 안 되는 가족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은 10살 연상인 남편 모리히로와 16살인 아들인 카츠이치와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모리히로는 꽤 규모가 괜찮은 건설회사의 사장으로 엄청난 부자입니다. 한편 아들인 카츠이치도 유명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성적도 좋아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죠. 마치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도 부러워했고 나도 겸손해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곤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건 자주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봐, 교복 셔츠 다려놓으라고 했잖아. 미안해, 까먹었네. 왜 말한 것도 제대로 하질 않는 거야? 미안해, 바로 해둘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학교에서 면담이 있는 건 알지?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평소랑 같은 촌스러운 차림으로 오지 말라고. 평소랑 같으면 안 되니? 그런 아줌마 차림새로 오면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미안해,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정말 쓸모없네. 스스로 찾아볼 생각을 좀 하라고. 알았어, 면담까지는 어떻게 해볼게. 말하기 전에 좀 하라고. 미안하다. 아들은 나한테 항상 난폭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아들의 태도는 사춘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서 이런 밥을 어떻게 먹으란 거야?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청소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정말 쓸모없네. 이런 게 엄마라니 부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이건 사춘기가 아니라 정신적 학대나 다름없지 않나요?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내가 아침에 싸준 도시락을 보여줬습니다. 아예 손도 안 댔더군요. 이런 갈색 반찬밖에 없는 학급 도시락을 누가 만들래?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 짜증을 내면서 도시락을 던졌습니다. 너무 심한 행동이었지만 미안해. 다음부터는 색을 잘 맞춰서 맛있게 만들게. 말하기 전에 좀 하라고. 이 쓰레기야. 다음에 또 그러면 용서하네. 아들이 덩치도 크다 보니 도저히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형편없이 아들이 던진 도시락을 치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성가신점은 이걸 밖에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어머니의 요리는 엄청 맛있어요.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어머, 좋은 아드님이시네요. 마치 인격이 바뀐 것 같은 행동입니다. 아들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 맛없는 밥은 돼지먹이야? 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이 쓰레기야? 쓸모가 없는 여자네. 식충이나 다름없는 짐덩어리라고. 보시는 대로 아들의 언행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츠이치가 어릴 때부터 남편은 항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교계에서는 이런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매번 아내한테 혼나기만 한다고요? 이렇게 아들은 남편의 이런 모습까지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남편을 엄청 존경하고 있고 부자 사이는 엄청 좋습니다. 솔직히 다른 가정에서 보면 이건 이상한 광경이죠. 하지만 이 집에서 자란 카츠이치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국왕, 아들이 왕자님, 나는 그저 하녀일 뿐인 위치. 이런 집에 거의 1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둘이 있는 것 같은 환경에 슬슬 나도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나의 기분 전환 방법은 친정 엄마와 라인을 주고받는 겁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괜찮아. 문제 없어. 거짓말이지? 너 이번에 들렀을 때 얼굴색이 안 좋았어. 뭐 나름대로 힘들기는 한데 역시나 16년이나 하고 있으니까 익숙해진 것도 있긴 해. 정말 미안하다. 우리들 때문에. 그건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정말 괜찮으니까 나를 믿어줘. 고마워. 조금 있으면 다 끝나니까 조금만 버텨줘. 알고 있어. 엄마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무슨 말 하는 거니? 너를 희생시킨 거나 다름없으니까 우리는 부모 실격이야. 그런 거 아니야. 아빠랑 엄마가 있으니까 힘낼 수 있는 거야. 조금 더 힘내자. 내가 이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조금 뒤에 말하기로 하고 이렇게 라인을 엄마랑 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동창회 때문에 외출했을 때였고 그날은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우리 집 거실에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나나미, 좋은 샴페인을 찾았어. 한잔하고 시작하자고. 그렇게 태평한 목소리로 남편이 가운을 입은 채로 등장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샴페인이랑 잔이. 한순간의 침묵이 우리 세 명 사이에 퍼졌습니다. 원래라면 아수라장이 되어야 하는데 뭐야, 벌써 돌아왔어? 내일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셔? 보면 몰라? 확실히 누가 뭐래도 애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지만. 뭘 멍하니 있는 거야? 방해되니까 빨리 나가. 내일 오후에는 돌려보낼 거니까. 나를 오히려 내쫓는 겁니다. 멍하게 있는 나를 보곤 나남이라는 애인이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왠지 미안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쁘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며 대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화내도 당연한 상황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애인을 집에 두고 나는 집을 나가서 다음 날까지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집에 돌아가면 항상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은 일상을 또 1년 보냈을 쯤 또다시 아들이 엄청 기분이 안 좋은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줌마, 뭐야 이 도시락은? 바보 취급하는 거야? 예전처럼 내가 싸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뭐 이번만큼은 화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도시락은 밥이랑 우메보시 뿐이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반찬이 딱 한 개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앞에서 열어가지고 다들 웃었다고. 이제야 좀 괜찮아진다 싶더니 무슨 생각이야? 이게 엄마로서 할 짓이야? 응? 평소라면 위축돼서 사과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반 정도는 골탕 먹일 셈으로 이 도시락을 준 거니까요. 어차피 원래부터 나는 네 엄마가 아닌걸? 이제 더 이상 네 어리광을 들어줄 생각은 없어. 나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나를 보고 멈칫한 카츠이치는
뭐라는 거야? 말 그대로인데? 네 엄마가 아니야. 그건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원래 이 집에 시집 오게 된 이유는 꽤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경영했던 건축회사가 기울었습니다. 그걸 구해준 게 지금의 남편의 아버지였고 당시에 그 사람이 사장이었습니다. 당신들을 도와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만. 네, 뭐든 말씀해주세요. 당신네들의 딸을 내 아들의 신부감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에 아빠와 엄마는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당시 아직 학생이었으니까요. 19살이 막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29살이었고요. 상대는 결혼 정년기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인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조건을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와코! 내가 내 스스로 그 사람한테 시집 가기로 하고 부모님을 구해드린 겁니다. 즉,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간 딸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스스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시아버지는 이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빌린 막대한 빚은 생각만큼 바로 갚을 수 없었고 나는 노예처럼 다뤄지더라도 반항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카체이치는 내가 낳은 게 아니고 남편의 전 부인의 아이입니다. 그 부인은 카체이치를 낳고 바로 도망가서 마침 아이를 키울 여자를 찾았을 때 시아버지가 나를 찾아낸 겁니다. 시아버지한테 나를 소개받은 남편은 행운인지 불행인지 첫눈에 반했고 결혼은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친정집의 회사도 16년 안에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드디어 저번 달에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채는 없어진 겁니다. 그런 경위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있는 아들, 그리고 딱 타이밍 좋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딱 좋은 타이밍이어서 나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내 쪽은 다 썼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짐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속이 다 시원하네. 당신처럼 되담한 엄마는 매번 창피했다고.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년. 또 회사가 기울어도 이번에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싱긋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 이혼하고 나서 바로 이런 소란이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도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 대체 어떻게 눈치챈 거야? 뭐 이제 와서 숨기는 것도 이상하긴 하네. 반대로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뭐 머리가 모자란 바보 같은 아내라고 생각해서 방심한 거겠지만 내 서재를 뒤진 거야? 찔리는 게 있으면 열쇠로 잠가놓기라도 하지 그랬어. 16년 동안 조금씩 증거를 모았던 것뿐이야. 이 성질 나쁜 여자가. 당신한테만큼은 듣고 싶지 않은데? 그것보다 나 같은 걸 상대할 시간이 있는 거야? 지금도 매스컴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나? 지금 잡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 그건 어느 대기업 건설회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위법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건이었습니다. 어느 대기업 건설회사라는 건 물론 내 남편의 회사죠. 오랜 기간 동안 발주자가 의뢰한 것보다 싼 자재를 사용해서 부실 공사를 하고 차익을 두둑이 챙겼던 겁니다. 그걸 이혼 직후에 세간에 공표해버렸습니다. 물론 우연이 아니라 내가 파놓은 함정이죠. 나는 16년 동안 남편의 약점을 계속 찾았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건 하찮은 복수일 뿐이죠. 조금 더 철저하게 지옥에 떨어뜨릴 요소를 원했고 그때 나는 남편의 서재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집을 비우는 게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카츠이치도 부활동이나 합숙으로 인해 집에 없는 일이 많아서 천천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증거를 찾은 거죠. 어리숙한 사람이 보면 뭔지 알 수 없는 서류지만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격리 쪽으로 회사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금액을 엉터리로 부풀려서 써놓은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함께 아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한테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 저널리스트는 드디어 해냈구나. 이 정도 증거만 있으면 그 자식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 일도 아니야. 나머지는 부탁할게, 하루코. 그렇습니다. 나남이라고 불렸던 애인입니다.
사실 나나미는 가명으로 본명은 사이키 하루코입니다. 내 학생 때부터 친구로 계속 내 형편을 걱정해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가 된 건 그 아이의 꿈이었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전 남편이 타깃이 되어서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좀 더 깊은 사정을 알기 위해서 조금 위험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은 했었지만 설마하니 애인이 되어서 정보를 모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청난 저널리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코는 불륜을 저지른 다음 날 잠깐 하루코! 설마 이런 대담한 일을 벌일 줄이야. 그 자식 나를 완전 술집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여자를 자기 욕구 충족하는 걸로밖에 생각하질 않는다니까? 아주 줄줄줄 얘기하길래 웃을 뻔했지 뭐야. 하지만 그런 자식이랑 자서 토할 것 같지 않아? 샴페인에 수면제를 타서 취해서 뻗을 때까지 대충 상대해줬어. 아, 물론 말한 건 전부 녹음해뒀으니까 안심해. 고생했어. 너를 괴롭히는 남자니까 철저하게 해야지. 우리 집도 조금 있으면 빚이 다 청산될 거야. 그 타이밍에 이혼하려고 하니까 터뜨리는 건 이혼 후에 하는 게 어때? 소동 때문에 정신없는 걸로 이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알고 있어. 미야코가 나가면 주간지에 퍼뜨려줄게. 우리들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전 남편을 파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이 건을 계기로 남편의 회사에 경찰이 조사하러 들어갔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도산했죠. 남편은 사기죄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죄를 묻게 되었고 지금은 구류 중입니다. 실형 판결이 내려지던 서류 송검이 되던 이제부터는 평생 지옥과 같은 빚을 갚는 생활이 시작되겠죠. 카츠이치 쪽은 돈이 없어져서 고등학교는 퇴학, 비싼 집도 빚을 막기 위해 팔려서 지금은 아버지 쪽의 친척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실각을 한 충격 때문인지 방에 틀어박혀 있는 모양입니다. 친척들 말로는 집안일은 전혀 거들지 않고 있고 나는 사장의 외아들이야 라고 하며 말을 함부로 내뱉는가 하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에 틀어박히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제대로 엄마로서 애정이 깊었다면 나는 카츠이치를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랑 같이 나를 노예 취급하기 시작하고부터는 불쌍하긴 하지만 남편과 함께 지옥에 떨어뜨리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남편의 친척이 제발 애를 데려가 주지 않겠어요? 그래도 16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당연히 거부했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도우며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노예 취급 당하지 않는 나날들은 정말로 쾌적하고 행복했으며 드디어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매일매일 두근거렸습니다. 있잖아, 너는 아직 30대니까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에야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구나. 싫어, 결혼은 진절머리가 나. 적어도 노예 생활을 한 16년만큼은 만끽하고 싶어. 여행도 가고 싶고 따고 싶은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관리를 받는다든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정말 너한테는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니, 이건 내가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후회는 이만큼도 하고 있지 않아. 게다가 마지막에는 제대로 돌려줬으니까. 그건 솔직히 우리들도 묵었던 채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 이제부턴 거기랑 거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한 업자들 중에는 우리 회사도 있었습니다.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전 남편의 가족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암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이건 너한테 줄게. 어? 이건 뭐야? 통장? 사실 너한테 매달 월급을 넣고 있었어. 뭐? 회사를 위해서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주고 있었잖아. 적어도 모든 것에서 해방되면 모아뒀던 돈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빠랑 같이 결정한 거야. 그 안에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내 16년 동안의 고생이 숫자로 보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미안해. 가난한 회사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아니야, 고마워.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나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 자격을 땄습니다. 사업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 거래가 없어져 비는 부분은 자택의 유리나 문이 부서지면 수리하러 가거나 지역 밀착형 AS로 변경,
집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우리 회사로 의뢰를 하면 어떻게든 될 거다 라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수도나 가스 등 생활 인프라 계열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는 등 견고한 업무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인정받게 돼서 나는 회사에서 부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차기 사장 후보로서 인정받아 매일매일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기쁘기는 하지만 그럼 더더욱 시집을 갈 기회가 없어지잖아 라고 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이제 더 이상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발에 땀이 나도록 힘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